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가결되자마자 검찰은 1212 및 5.18 관계자에 대하여 수사를 재개하고 1996년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장세동, 최세창 두 사람은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법원 김문관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1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는 동시에 헌재의 판결이 날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보류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 판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하여 소급해서 그 시효를 정지 내지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은 위헌이라 생각된다.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5년이 이미 경과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기존의 적법 절차 원리나 법률 불소급 원칙과의 부조화를 감수하면서 그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로부터 한 달 만인 2월 16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5년 1월 공소시효와 관련한 검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11개월 후엔 소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첫째, 5.18 특별법 제2조의 공소시효 연장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둘째, 첫 번째 검토 사항을 다시 나누어 형벌과 관계되는 분야에 있어서 소급 입법이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서 아직 처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급 입법이 이루어진 부진정 소급 입법 경우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이미 처벌할 수 없게 된 다음에 소급 입법이 이루어진 진정 소급 입법의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했다. 그 결과 부진정 입법의 경우에는 100%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진정 소급 입법의 경우에는 소급 입법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급 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재판관 등 4명은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진정 소급 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이 사건의 평의에서 5.18 내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995년 8월 16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군사 반란 혐의뿐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 5.18 내란 혐의까지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부진정 소급효가 있는 경우는 물론 진정 소급효가 있는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법치국가의 원칙, 평등원칙, 적법 절차의 원리에도 반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다수인 김용준, 김문희, 황도연, 고중석, 신창원 등 5인의 재판관은 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법치국가 원칙은 그 양대 요소로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뿐 아니라 실질적 정의의 요청도 함께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집권 과정에서의 헌정 질서의 파괴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왜곡된 헌정 질서를 민주적으로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 또한 입법자가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범인 필벌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상충하는 양 법익을 정책적으로 조화시킨 결과이고
이러한 공소시효 규정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실질적 정의에 기여하고 있다. 법치국가는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와의 조화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하는 법익에 대한 조화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하는 법익에 대한 조화를 이루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잘못됐네.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자들을 엄벌하여야 할 당위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러한 노력만이 궁극적으로 이 나라 민주법치 국가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이 특별법 시행 이전에 특별법 소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5.18 특별법은 소급 입법이라는 점 외에도 그 내용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112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5.18 특별법에 또다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에서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특별법의 조문을 이런 식으로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5.18과 관련한 나의 내란 혐의는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5.18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 처벌이 가능한 1212 군사 반란 혐의를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5.18 사건과 112 사건을 함께 얽어서 끌고 가야만 나를 유죄로 몰고 가려는 권력의 의도를 잘 따르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변호인들은 5.18 특별법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정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한 것이므로 소급 입법이고 처분적 법률이므로 위헌이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5.18 특별법 제2조가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법률이어서 평등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별 사건 법률임을 인정하면서도 헌법 어디에도 개별 사건 법률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개별적 법률을 제정할 만한 공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댔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이 소급 입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4명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고 2명은 소급 입법, 3명은 아니다로 갈림으로써 소급 입법이 아닌 것으로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부가 심의를 종국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고 종국 결정은 종국 심의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헌법 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낸 경우에는 합헌 주문을 내야 하는 것이었다. 합헌 결정은 5인 이상 합헌 의견이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같이 4인의 합헌 의견과 5인의 한정 위헌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주문은 5.18 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으로 나가게 된다. 결국 헌재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6살의 평의 끝에 1966년 2월 16일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기형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다수 의견이 무시되고 소수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발표됨으로써 외부적으로는 5.18 특별법은 합헌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헌재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5대4로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 발표 직후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소문들이 나돌았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3월 31일 충북 보은과 경북 문경에서 열린 자민련 정당연설회에서 헌재의 5.18 특별법 위헌 심판 때 재판관 1명이 정부의 압력과 작용을 받아 굴복했다는 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4월 1일자 신문에서 보도했다. 6차에 걸친 평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재판관 1명은 정경식 재판관임이 바로 드러난다. 정경식 재판관은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112가 있기 전 검사 신분으로 합수부에 파견되어 정승화 육참 총장을 조사한 일이 있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활약했었다. 국보위 시절 정경식 검사는 파견 근무 중인 장교들보다도 눈에 띄게 강경한 주장을 내놓곤 했다고 한다. 경과를 놓고 보면 그는 내란에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3월 11일 시작된 5.18 사건 1심 재판은 앞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1996년 8월 5일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사는 나에게 반란과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3주 후인 8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영일 재판장은 구형대로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보자는 생각이었다. 변호인들도 아마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전혀 기대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에 하나 무죄가 된다거나 하면 김영삼 정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을 터였다.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손을 놓고 있을 정권이 아니었다. 정해진 목표대로 진행되던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준 많은 증인들의 용기가 물거품이 돼버린 일이 아깝고 애석했다. 145일간 밤잠을 못 자면서 싸워준 변호인들의 수고가 고마웠지만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1996년 11월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 임하는 나는 비장한 심정이 되어 있음을 나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법정에서도 나에게 또다시 사형이 구형되고 한 달 후 열릴 선고 공판에서 사형이 언도된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나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보복극은 그 존막만을 남겨놓게 되는 셈이었다. 최후 진술에 앞서 나는 생각했다. 내게 사형이 확정되고 형의 집행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퇴임한 뒤 정치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청와대에 계속 머물고 있고자 했다면 이 땅의 평화적 정권 이양은 아직도 요원했을 것이 아닌가. 나는 대통령 재임 중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정치 보복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청와대를 내 발로 걸어 나온 후 당하겠다고. 임기 도중에 쫓겨나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2심 선고 공판은 1996년 12월 16일에 열렸다. 나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 피고에게는 17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역시 나에게 내란 수괴의 주홍 글씨를 달아주기로 예정된 목표를 향해 진행된 재판이었지만 1심 판결과는 다른 내용들이 없지 않았다. 광주 사태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와 나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 그 하나다. 2심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으로 볼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내가 자위권 발동 지시에 관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혀주었다.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자위권 보유 천명이나 자위권 발동 지시를 발포 명령으로 몰아가려던 검찰의 기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광주 재진입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혐의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 광주 재진입 작전은 광주 사태 기간 중 가장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작전이었다. 그러니까 검찰과 재판부는 내가 이 작전에 개입돼 있다는 것만 밝혀내면 나에게 학살자의 누명을 덮어씌울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곤혹스런 재판 과정을 통해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 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증명해준 셈이었다. 나에게 씌워진 제목 가운데 내가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양민을 학살한 학살 명령자라는 누명이었다. 관련 증인들의 분명하고 정확한 진술에 의해 그 끔찍한 학살자의 누명을 벗게 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권성 2심 재판장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서 나는 물론 변호인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공소가 제기된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6.29 선언을 재판장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양형 판단에 참고했다는 사실이다.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던 한 달 사이에 권성 재판장은 변호인을 통해 6.29 선언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해왔다. 권성 재판장은 이미 10월 하순경 6.29 선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변호인단에 요청해 왔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이 요청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6.29 선언에 관한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나의 국가관과 통치 철학, 민주화의 이행 전략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재판 결과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된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는 6.29 선언 관련 내용이 밝혀질 경우 자칫 6.29 선언을 나와 노태우 중 누가 주도했느냐 하는 세간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양우 변호사에게 재판부의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8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다시 6.29 선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아내가 회고록 집필을 위해 정리해두었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형 선고를 면하게 할 수 없을까 고심하던 아내는 6.29 선언의 진실이 언제건 밝혀질 것인 만큼 또 다른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순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믿게 된 듯했다. 권성 재판장은 선고문에서 자고로 항장은 불살이라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감 1등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누가 언제 항복했다는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항복했다는 것인가?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에 의한 재판 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사형에 처해지건 무기징역을 살게 되건 법이 명령하는 처분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애초부터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는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폭거라고 생각해왔고 따라서 그러한 정략적 재판 노름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의 폭거에 항복한 일이 없었던 것이다. 6.29 선언은 권성 재판장이 표현했듯이 내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단서를 연 것이지 싸움에 져서 항복한 것이 아니다. 6.29 선언을 전후한 상황은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자는 국민의 요구와 개헌을 하되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자는 당시 정부 여당의 이견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이었다. 그때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직선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다수이고 그 요구의 정도가 강렬하다고 판단해서 그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 6.29 선언이었던 것이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야당 등이 투쟁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협상을 통해 국가의 장래에 이익이 될 방향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해 가자는 생각이었고 내 머릿속에 국민과 싸운다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6.29 선언을 함으로써 항복한 일도 없고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폭거에 항복한 일도 없었던 것이다. 재판장이 감 1등의 명분을 왜 그 항장이란 말에 걸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로서는 어이없는 표현이었다. 항소심 판결 내용 가운데에는 1심 판결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5.18 시위 군중이 헌법기관이고 시위를 진압한 일이 내란이 된다는 판결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야말로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해야 한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비상계엄을 부당하게 전국으로 확대한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광주 시민들이 이를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에 나온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5.18 당시 시위 군중이 헌법기관이고 계엄군은 내란 집단이었다는 얘기다. 할 말을 잃게 하는 해괴한 법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 대목이야말로 권성이라는 판사가 김영삼 정권의 정치 보복극에 봉사한 충실한 하수인이었음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낸 기록이라고 하겠다.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대체로 원심 판단은 정당함이라고 한 대법원도 이 대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 국민들을 향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이 형법 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다고 본 것도 수긍하기 어렵고 따라서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항소심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1212 사건의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1996년 12월 6일 중앙일보는 미국의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의 세계 인권 보고서 1990년 12월 4일 발표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은 사법 및 검찰권의 독립성 훼손, 재판 절차의 공정성, 사형 선고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나는 5.18 재판으로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변호인들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결코 상고를 허락하지 않았다. (1996년 12월 23일) 변호인을 시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도록 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가 바뀌어 1997년이 되었다. 구속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새해였다. 그렇게 다시 4개월이 흘러 봄과 함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한 마당의 시대착오적 정치 보복극이 막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관 다수 의견의 결정에 따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는 대법원 판사 9명 전원 합의로 항소심 판결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을 받던 중 타계한 유학성 장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도 기각한 것이다. 확정 판결 내용이 보여주듯이 대법원의 결정도 이미 예상했던 대로 정해진 행로를 따라 정해진 목표에 도달했음을 확인해 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가닥 위안을 주었던 것은 소수 의견을 개진하며 거대한 탕류에 맞섰던 몇몇 대법원 판사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1일 2심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겠지만 최종심에서 보여준 판결 내용과 소수 의견의 요지를 다시 소개한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 토론이 있었다. 다수 의견은 이렇다. 우리나라는 재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기본 이념, 근본 이념 및 기본 원리로 하는 헌법 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전두환 등이 이 사건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다음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피고인 전두환이 대통령에 선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였고 다시 그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피고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치는 등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기왕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국회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바로 그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5.18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들은 그들의 정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그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해 박만후 대법관은 그 사건이 고도의 정치 문제로서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 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이는 과거의 헌정질서와는 단절된 제5공화국의 새로운 헌정질서가 출발하였고 국민이 이를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는 국가의 정치적 변혁 과정에서 국민이 수용한 새로운 헌정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는 국가의 헌정 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가. 위와 같이 헌정 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대 법치주의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사회 구성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합법성 여부를 검사할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행위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가지는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비교하고 그 행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정도 및 사법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그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 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급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문제의 5.18 특별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헌법재판소가 5.18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관 3명 박만호, 신성택, 박준서는 단호하고 명백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법률 조항의 규정은 행위 시의 법률상 인정되던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형성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소급효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혐의자에게 법적, 사회적 안정이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 된다고 본다. 5.18 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 대상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 조항에 규정된 기간의 장애 사유가 그 제정 이전부터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형사법의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상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 또는 그 존재 이유로부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유추 해석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소추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못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경과한 사건에 있어서는 5.18 특별법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장애 사유 이외에도 이런저런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 사유를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법률에 규정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유를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까닭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5.18 특별법이 규정한 바와 같은 장애 사유에 대하여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우리 헌법상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무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여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및 소급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에 관한 소급 금지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원칙은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모든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제법적 규정에 있어서는 엄격히 적용되어 소급혀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공소시효는 바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소급 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과 적용 여하에 따라 범죄 혐의자의 실제법적 지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소급 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의 정신을 벗어나거나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사후에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의 효력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그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 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법률 규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소추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 소추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죄 혐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5.18 특별법이 적용 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 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 규정은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법률 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극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선고한 96헌가 2, 96헌가 7, 13 병합 사건에서 5.18 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결정 이후에서 위 법률 조항은 그 시행일 이전에 위 법률 소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한정 위헌 의견이 다수 재판관의 견해 의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 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 조항의 의미, 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 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5.18 특별법 제2조를 위와 같이 해석, 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에 대한 1979년 12월 12일을 전후한 군사 반란 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 행위는 1979년 12월 13일에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영에 대한 1980년 5.18을 전후한 군사 반란 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 행위 및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한 각 내란 목적 살인죄의 공소 범죄 행위는 모두 1980년 5월 27일까지 각 종료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5.18 특별법이 시행된 1995년 12월 21일 이전에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애초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검찰에서 스스로 내렸던 결론처럼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록 과반수가 안 되는 대법관들의 의견이기는 했지만 이와 같이 사법부의 바른 입장이 다른 입장과 나란히 정리되고 기록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 새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류에 휩쓸려 모두 동일한 목소리를 낼 때에도 외롭지만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수의 깨어있는 분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숙연해졌다. 또 광주 시위를 진압한 일이 대통령과 내각이라는 헌법기관을 외폭해함으로써 국권을 문란하게 했다는 판결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최규하 대통령은
광주 사태가 악화되자 직접 광주에 내려가 육성방송으로 담화문도 발표했다. 그리고 광주 재진입 작전에 관해 청와대에서 보고도 받았고 5월 25일 광주 현지에서 열린 최종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그 내용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광주 재진입 작전은 국군 통수권자인 최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므로 최 대통령이 직접 명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최 대통령은 자신이 명령한 재진입 작전에 외포감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작전을 지시한 사람도 최 대통령이고 그 일 때문에 외포감을 갖게 된 사람도 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앞에 몇 대목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최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확인하고 하는 분이다.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제거하지 않았다. 검찰이 광주에 출동했던 계엄군 장병들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최 대통령도 마치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로 몰아간 것이다. 광주 사태와 관련된 일이 모두 나의 책임이고 범법 행위였다고 주장하려니 최 대통령을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건재했던 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를 나의 내란 행위로 단죄하려다 보니 그처럼 허황된 주장을 들고 나왔던 것 같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주 재진입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된다. 일본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에 관해 설명했듯이 당시 해방구가 된 광주 시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계엄사가 판단했고 최 대통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작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재판부는 마치 내가 광주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여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5.18 재판은 참으로 공정하지도 온당하지도 않고 괴상하다고나 해야 할 기이한 재판이었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실제로 지휘한 책임도 없는데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위 진압과 광주 재진입 작전을 직접 지휘한 지휘관은 기소되지도 않거나 무죄가 되었다. 황영시 육참 차장이나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는 중형이 선고된 반면 31사단장 정웅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박준병 20사단장은 무죄가 되었다. 나를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몰고 가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리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피고인들은 중벌로 다스리고 반대로 유리한 증언,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관대하게 처리한 것이다.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너무도 자의적이었다.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유죄고 그렇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인데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도 않았다. 검사나 판사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판검사가 피고인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법정에서 따지고 묻고 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닌가. 정호용 장군이 지휘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공수단이 진압한 시위대는 준헌법기관이니 정호용 피고인은 유죄고 박준병 장군이 지휘한 부대가 진압한 시위대는 폭도였으니까 박준병 피고는 무죄가 된다는 말인가. 정권의 필요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박준병 장군을 보호하려니까 그처럼 괴상한 이중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결정적 사례는 당시 보안사령부에 근무했던 나의 참모들에 대한 처리 내용이다. 나의 참모 가운데 비서실장 허화평, 수사단장 이학봉, 조정 통제국장 허삼수 등은 모두 구속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10.16 이후 합수부 정보처장으로서
정치 사회 정보를 처리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했던 권정달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시국 수습 방안이 집권 시나리오라고 검찰에서 진술함으로써 나를 내란의 수괴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시국 수습 방안이 집권 시나리오이고 그래서 내가 내란의 수괴였다면 시국 수습 방안을 작성해 그것을 건의한 권정달은 내가 집권하는데 1등 공신이요 내란 회책의 결정적 공모자인데 입건조차 않았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다. 또한 주영보 국방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일도 나를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는데 유리한 증언을 한 데 대한 반대급부였을 것임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판시사항 가운데 5.18 특별법 제2조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5.18 특별법 제2조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에 반해 소수의 의견은 달랐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규정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러한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폭동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1980년 9월 1일 취임한 이후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5공화국 헌법이 1980년 10월 20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그 무렵 헌법 제정 권력인 전체 국민의 총체적 의사에 의해 새로운 헌정 질서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간의 모든 내란 행위는 완전히 종료된 것이다.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동안의 집권 과정에 이르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이루어진 것인데 계속 폭동이 유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견해 자체가 국민의 총체적 의사에 반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5.18 재판은 국민을 내란 동참자로 보지 않는다면 성립할 수 없는 논리를 부끄럽지도 않은지 두렵지도 않은지 서슴없이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진정소급효의 위헌 여부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회피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으나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한정 위헌 의견을 냈던 사안인 만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위헌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의견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 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년 2월 16일 선고 96헌가 2, 96헌마 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슬쩍 비켜서 버림으로써 대법원 스스로가 최고법원으로서의 권능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 아래에 있다고 실토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진정소급효의 법령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 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극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5.18 특별법 제2조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5.18 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률 조항의 문헌에만 근거하여 위 이른바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은 5.18 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선고한 96헌가 2, 96헌가 7, 13 병합 사건에서 5.18 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위 법률 조항은 그 시행일 이전에 위 법률 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한정위헌 의견이 다수 재판관의 견해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 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 조항의 의미, 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 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인들이 대통령을 강압하여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 선포했다고 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채증법칙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규하 대통령은 강압을 받았다는 그 어떠한 진술이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